태평양의 끝없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섬들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였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축축한 동굴과 임시 대피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금치옵니다. 그들의 헬쑥한 얼굴에는 오랜 굶주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때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이미 일본 제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태평양 전역을 휩쓸던 대담한 정복작전은 이제 연합군과의 싸움뿐 아니라 가혹한 굶주림과의 필사적인 생존 투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1984년 9월부터 11월까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던 펠렐류 섬에서는 일본군 수비대원들이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산호석을 먹었고 어떤 형태의 영양분이라도 얻으려 이를 갈았습니다. 태평양 전선의 광대한 거리는 일본군에게 전례 없는 보급 문제라는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군 잠수함들이 해상 보급로를 맹렬히 순찰하며 수송선들을 무자비하게 침몰시키자 멀리 떨어진 주둔지로의 보급품 흐름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1944년 초에 이르러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속한 부건빌 섬에서는 일본군 병사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뿌리, 풀,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한때 방어 자산으로 여겨졌던 섬의 울창한 정글은 병사들이 자연과 싸우는 절망적인 전투를 벌이는 초록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1944년 3월 부건빌에서 일본군 정찰대가 야생 토란밭을 우연히 발견하고 잠시 환호했지만 부적절하게 조리된 식물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이어 여러 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건빌 전투의 생존자인 야마모토 요시히코 중위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뱃속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는 약해졌고 우리의 군복은 앙상한 몸 위에서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은 연합군의 압력으로 보급선이 붕괴되면서 몸이 쇠약해져가는 태평양 전역의 수많은 병사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뉴조지아 북쪽에 위치한 콜롬방가라 섬에서는 병사들이 가죽 벨트를 끓여 젤라틴 같은 수프를 만들어 먹으며 필사적으로 영양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굶주림이라는 가혹한 현실은 부건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역 뉴기니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병사들은 고립되고 버려졌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던 과달카날 섬에서는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사이에 약 1만 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영양실조 및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울창한 열대 환경은 병사들이 안전하게 식량을 구할 지식이 없었기에 잔인한 역설이 되었습니다. 1982년 10월 과달카날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에서는 한 무리의 일본군 병사들이 낯선 열매를 먹어 심한 중독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보급품이 줄어들자 병사들은 군겨지책을 써야 했습니다. 뉴기니에서는 병사들이 삶은 가죽 벨트와 신발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샬 제도에서는 절박한 병사들이 톱밥에 소량의 설탕을 섞어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조치들은 종종 심각한 소화 문제를 일으켜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몸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1943년 11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타라와 환초에서는 미군 침공 직전 몇 주 동안 일본군 수비대원들이 야자나무 잎과 작은 암초 물고기를 먹고 연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최고사령부도 병사들의 비참한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략적 우선순위와 줄어드는 자원 때문에 많은 주둔지가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1984년 해군 장관이었던 요나이 미스마사 제독은 비공개 회의에서 상황을 암울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병사들을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느리고 잔인한 굶주림의 손에 의해 죽게 보내고 있다. 이 말은 도조 히데키 장군에 의해서도 되풀이되었는데 그는 솔직하게 참모들에게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보급선은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과도 싸우라고 말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한 지치지마, 섬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1944년 여름, 미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2만 5천 명의 일본군 수비대원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8월까지 식량 배급은 하루 100개 쌀로 줄었고 이는 현지 식물과 작은 동물들로 보충되었습니다. 섬의 지휘관 모리 쿠니조 소장은 전투 준비 태세 병력을 우선시하는 엄격한 배급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원 인력과 민간인들은 섬의 제한된 자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통의 규모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필리핀 레이테 섬에서는 일본군 사상자의 약 80%가 전투가 아닌 굶주림과 질병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사한 양상이 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뉴기니에서는 일본군 부대 전체가 정글 속으로 사라졌고 전쟁이 끝난 지 수년 후 순찰대원들이 표백된 뼈와 녹슨 장비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초에 이르러 상황은 너무나 비참해져서 심지어 금욕적이고 엄격했던 일본군 문화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드물었던 항명과 탈영 사건이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이오지마에서는 미군 침공이 임박하자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이 식량과 탄약이 떨어지면 병사들에게 항복을 허용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전통적인 기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후 발견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쿠리바야시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니다. 병사들은 파고 기다립니다. 배는 비었지만 마음은 결의로 가득합니다. 살과 피가 강철과 불에 맞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장기간의 굶주림이 주는 심리적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병사들은 환각, 극도의 과민 반응, 그리고 만연한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보급품으로 일하던 의무 장교들은 야맹증, 각기병 및 기타 영양 관련 질병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섬에서는 병사들이 굶주림의 느린 고통을 견디기보다 더 빠른 종말을 택하면서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사이판의 군의관이었던 와타나베 타카시 박사는 1944년 6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스스로 혈관을 끊으려 했던 병사를 치료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단순히 뱃속의 비명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통에 어떤 약을 줄 수 있단 말인가? 1985년 여름,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달을 때 수만 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태평양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조국의 항복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루방 섬에서는 오노다 히로 소위와 3명의 다른 병사들이 바나나, 코코넛, 그리고 가끔 훔친 소를 먹으며 정글에 숨어 지냈습니다. 오노다는 전쟁이 끝난 지 거의 30년 후인 1974년이 되어서야 항복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쟁의 고난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오노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굶주림을 끊임없는 동반자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저주받은 만찬, 1944년 지치지마 식인 사건 푸른 바다가 수평선과 맞닿는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화산섬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한 지치지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진 무대가 되었습니다. 1944년 전쟁의 전세가 일본 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이 외딴 전초기지에서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고 수십 년 동안 생존자들을 괴롭힐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19세기 서양 상인들에게 필섬으로 알려졌던 이 섬은 전략적 위치 때문에 여러 국가들에게 탐나는 곳이었고 전쟁 훨씬 이전부터
복잡한 식민화와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치지마 사건의 이야기는 1944년 6월의 무더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정착민과 상인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이 섬은 레오일 전쟁 참전 용사이자 강경한 규율주의자였던 다치바나 요시오 소장 지휘 아래 일본군에 의해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의 주둔군은 점점 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군은 태평양 전역에서 맹렬히 진격했고 통신 허브로서 지치지마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곳을 최우선 공격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섬의 레이더와 무선 시설은 일본군의 작전에 매우 중요했기에 연합군의 공격 집중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이 섬의 방어 시설을 맹렬히 폭격하고 잠수함들이 보급선을 봉쇄하자 굶주림의 유령이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배급량은 겨우 몇 숟가락의 쌀로 줄어들었고 섬의 빈약한 자원에서 겨우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충되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의 원천이었던 울창한 아열대 식물은 이제 병사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파내는 마지막 절박한 생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1944년 7월까지 지치지마 일본군 병사들의 일일 배급량은 400칼로리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투작전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첫 식인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1944년 8월 31일 미군 B-24 폭격기 한 대가 섬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9명의 승무원 중 8명은 추락에서 살아남아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5번째 승무원인 뷰포드 J. 앨리슨 병장은 비행기와 함께 추락했고 그의 시신은 나중에 일본군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소름 끼치도록 자세히 묘사될 공포스러운 만행이었습니다. 첫 희생자는 해군 무전병 3급 마브 머션이었습니다. 나중에 증언에 따르면 다치바나 장군은 포로의 참수를 명령했지만 죽음이 머션의 시련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통을 기괴하게 왜곡하여 그의 간 일부가 제거되어 고위 장교들을 위한 술 취한 잔치에 제공되었습니다. 이 섬뜩한 의식은 며칠 동안 다른 포로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행위에 가담했던 세웨어 마토바 소령은 나중에 인육간의 맛을 쇠고기 간과 똑같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장교들 사이에서 이러한 잔혹 행위가 충격적으로 정상화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소식이 부대 내에 퍼지면서 끔찍한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잔인한 필연이 되었습니다. 만행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세우에요. 마토바 소령은 나중에 이 행위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합리화는 일본군이 처해 있던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즉 임박한 패배와 굶주림 앞에서 전통적인 도덕적 경계가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미군 공군병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끔찍했습니다. 해군 항공병 플로이드 홀과 육군 항공대 상사 워렌 얼보는 9월 5일에 참수되었고 그들의 살점 또한 장교들에게 소비되었습니다. 이틀 후 육군 항공대 상사 지미 다이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9월 8일에는 항공병 글렌 프레이저가 이어서 9월 11일에는 항공병 워렌 힌덴랑이 살해되었습니다. 각 처형은 군사적 형식과 야만적인 의식이 뒤섞여 수행되었는데 이는 일본군을 사로잡고 있던 도덕적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묘한 병치였습니다. 치치지마 사건에서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살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잔인함이 아니라 군 지휘관들의 치밀하게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해군 소위 윌리엄 L. 코넬은 몇 주 동안 생존하며 반복적으로 신문을 받다가 10월 1일 처형되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육군 항공대 도널드 말로이 병장이었고 그는 10월 3일 살해되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의 장기적인 감금은 정보 추출을 위한 의도적인 전략과 뒤틀린 형태의 자원 관리를 시사하며
포로들을 정보자원이자 잠재적인 식량원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잔악 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미군 조종사는 치치지마 해상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9월 2일, 한 젊은 폭격 임무 중 조지 H.W. 부시라는 조종사가 격추되었습니다. 불운했던 동료들과 달리 부시는 잠수함 USS 핀백에 의해 구출되어 다른 이들에게 닥쳤던 운명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부시는 훗날 제41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과 격추된 다른 조종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지식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서전에서 부시는 그들을 항상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상기가 됩니다. 치치지마 잔악 행위의 전모는 일본이 1945년 8월 항복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조종사들의 훼손된 유해가 드러났고 일본군 생존자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치짐에 주둔했던 일본 해군 장교 조지 오니시 중위는 그 끔찍했던 몇 달간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기록에서 요시오 다치바나 장군의 외딴 치치지마 섬 지휘에 관한 이야기만큼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고 일본 제국이 무너져 내릴 때 한때 존경받았던 이 군 지도자는 야만으로의 추락을 주재했고 이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고 그의 유산을 영원히 더럽혔습니다. 다치바나의 이야기는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전쟁에서 법은 침묵한다고 썼던 말을 냉혹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격언은 이 작은 태평양 섬에서 비극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시오 다치바나는 1890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가노현은 혹독한 겨울과 강인한 사람들로 알려진 산악 지역입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중국과 만주에서 복무하며 탁월하게 진급한 뒤 오가사와라, 제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인 치치지마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은 러시아-일본 전쟁에서의 공로로 수여된 금치훈장 4등을 포함하여 용기와 리더십에 대한 표창으로 가득했습니다. 1984년 전세가 일본에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다치바나는 연합군에 의해 서서히 봉쇄되는 섬에서 약 2만 5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54세의 장군은 엄격한 태도와 군사 규율에 대한 철저한 준수로 유명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훗날 다치바나가 직접 아침 훈련을 감독했으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대원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어넣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보급품이 줄어들고 미군 폭격기들이 섬을 relentlessly 폭격하면서 다치바나의 리더십은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이러한 행위들이 실행된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잔악 행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스웨 마토바 소령은 훗날 시기니 상관들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토바는 재판에서 우리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전범 재판소에서 들릴 변호를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명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위된 수비대의 뒤틀린 논리 속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치치지마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치바나의 부하들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944년 7월까지 배급량은 하루 400칼로리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생명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곤충, 나무 껍질, 심지어 삶은 풀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궁핍의 환경에서 장군의 초기식인 승인은 더한 잔혹 행위에 물꼬를 트고 말았습니다. 1984년 9월 5일 해군 조종사 플로이드 홀과 육군 항공대 워렌 에얼본 병장이 처형당하고 그들의 살이 섭취되었습니다.
이틀 뒤 육군 항공대 지미다이 병장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9월 8일 조종사 글렌 프레이저, 9월 11일 조종사 워렌 힌덴 랭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각 처형은 군사적 형식과 야만적인 의식이 뒤섞여 수행되었는데, 이는 다치바나의 지휘 아래 일본군을 휩쓴 도덕적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이한 병치였습니다. 아마도 다치바나의 지휘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러한 살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라 군 지도자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해군 소위 윌리엄 L. 코넬은 몇 주 동안 생존하며 반복적으로 신문을 받다가 10월 1일 처형되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육군 항공대 도널드 말로이 병장이었고, 그는 10월 3일 살해되었습니다. 다치바나는 직접 신문을 감독하며 자신이 승인한 야만적인 행위의 본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냉혹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다치바나는 군사 질서의 가면을 유지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되었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섬의 방어가 조직되었습니다. 평범한 군사 생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의 이러한 병치는 다치바나의 리더십 아래 발생한 도덕적 공백을 강조합니다. 다치바나의 참모 장교 중 한 명인 요시 타다시 대위는 훗날 그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는 방어 전략을 논의하고 저녁에는 식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인 행위가 시작된 후 이를 통제하는 데 다치바나가 실패했음은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부 일본 병사들은 벌어지는 일에 경악하여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미군 조종사들의 유해를 몰래 매장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전후 증언으로 훈장을 받은 후미오 키도 일병은 어둠 속에서 미군 조종사의 유해를 매장했던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인간이 동물처럼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한계는 있어야 합니다. 잔악 행위 소식이 병사들 사이에 퍼지면서 규율은 더욱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다치바나의 권위는 이제 두려움과 식인에 참여한 자들의 공유된 죄책감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한때 엄격한 군사규율 준수로 존경받았던 장군은 이제 인간 존엄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버려진 수비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전후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던 일본 해군 장교 조지 오니시 중위는 그 분위기를 한때 우리가 그런 잔혹함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에 의해 이끌린 지옥으로의 추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치치지마의 공포는 연합군 포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식량 보급품이 줄어들면서 심지어 일본 병사들도 식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요시오 코노 일병은 전후 인터뷰에서 일부 동료들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가 공동 소태고기로 다시 나타났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코노는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해골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에 미쳐버렸죠. 그때 포로를 먹자는 속삭임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선의 광활한 지역에서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치치지마라는 작은 섬만큼 공포스러운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부인 이 외딴 작은 땅은 생존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잊히지 않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악몽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인간 타락의 심연과 인간을 가장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섬뜩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한때 썼듯이 미래의 그림을 보고 싶다면 영원히 인간의 얼굴을 짓밟는 군화를 상상하라. 치치지마의 포로들에게 이 디스토피아적 환상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치치지마가 식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야기는 1944년 6월 30일 윌리엄 엘더 해군 중위가 조종하던 미 해군 헬캣 전투기가 섬 상공에서 격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더는 간신히 탈출하여 일본군에 의해 빠르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다음 며칠 동안 목격한 일은 평생 그에게 흉터를 남길 것이었습니다. 한때 독특한 생태계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다새인 본인 바다제비로 유명했던 평화로운 낙원이었던 이 섬은 인간의 잔혹함이 만연한 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엘더는 수년 후 역사가 로라 힐렌브랜드, 언브로큰의 저자와의 눈물 젖은 인터뷰에서 회상했습니다. 격추되는 것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에게 버림받은 섬에서 어떤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엘더는 자신이 임시신문실로 끌려갔던 일을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코코넛 가공 공장이었으며 악명 높은 요시오 다치바나 장군을 포함한 일본 장교 집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역겨운 썩은 과일 냄새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초기 신문 중에 엘더는 처음으로 포로들 사이에서 쿠사나기라는 단어가 속삭여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용어가 문자 그대로 풀 베는 사람을 의미하며 식인 행위의 완곡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일본 황실의 전설적인 검을 지칭하는 어두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방식은 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듯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고기였습니다. 학교에서 도너 파티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엘더의 증언은 1945년 1월 27일 도쿄 상공에서 격추되어 훗날 치치지마로 이송된 B-29 폭격기 항법사 레이먼드 헤브 헬로런의 증언과 섬뜩하게 일치합니다. 헬로런의 경험은 끊임없는 식인 위협 속에서 살았던 포로들에게 가해진 심리적 고문에 대한 끔찍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도쿄 대공습의 불지옥에서 살아남아 더욱 끔찍한 시련에 직면했던 헬로레오는 훗날 치치지마의 공포가 도쿄의 지옥조차 공원 산책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로레오는 먼 기억에 잠긴 눈으로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우리 감방으로 와서 마치 소를 평가하듯이 우리 팔과 다리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한 경비병은 어설픈 영어로 너 살쪘으니 맛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공포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헬로레오는 포로들이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깨어있으려 애썼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시간마다 확인하기 위해 조용한 신호와 속삭임의 체계를 개발했는데 이는 살아있는 자들의 섬뜩한 점호였습니다. 산채로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8월 31일 론섬 레이디라는 별명의 B-24 폭격기가 치치지마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헌명의 승무원 중 8명은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해군 통신병 3등병 마 메리아는 불운한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제임스 D. 클라크 사수는 메리안이 참수당하고 그의 간이 식용으로 제거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1936년 괌에서 열린 전범 재판에서 클라크가 한 증언은 너무나 생생하여 몇몇 배심원들이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클라크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고기처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그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사케를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파티 같았습니다. 클라크는 나중에 지로 나카하라 중위로 밝혀진 한 장교가 그 행위에 특히 쾌감을 느끼는 듯했으며 심지어 피로 보이는 것이 담긴 잔으로 건배를 제의하기까지 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공포는 메리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더 많은 연합군 조종사들이 치치지마의 식인 관행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1984년 9월 1일 격추된 육군 항공대 병장 지미다이는 포로들의 굶주림에 굴복하기 전 며칠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동료 포로인 해병대 조종사 워렌 얼보는 비밀리에 숨겨둔 일기에 다이의 마지막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이 섬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보는 찢어진 쌀 종이 조각과 비행 재킷 안감에 숨긴 연필심으로 기발하게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본 자신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지 못했지만 전쟁 후 발견된 그의 일기는 잔악 행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치치지마에서 저질러진 잔악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인 이 일기에는 본이 마지막 날에 지은 하이쿠를 포함한 가슴 아픈 개인적인 성찰도 담겨 있었습니다. 섬들의 푸른 지옥 속 굶주린 눈동자들, 인간은 먹이가 되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절은 치치지마 포로들을 사로잡았던 공포의 본질을 담아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증언 중 하나는 1944년 9월 3일 포로로 잡힌 해군 병사 플로이드 홀에게서 나왔습니다. 홀은 잠시 탈출에 성공해 인육을 섭취하기 위한 인체 준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홀은 마치 스튜를 끓이는 데 쓰는 것 같은 커다란 냄비가 있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스튜가 아니었어요. 육수에 사람 손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토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를 찾았죠. 홀의 증언은 다른 생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식인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홀의 증언은 전쟁 후 전향하여 식인 관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한 일본군 병사 다카히코 타자키에 의해 더욱 확증되었습니다. 타자키는 인육이 마치 다른 고기처럼 간장과 채소를 넣어 자주 조리되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타자키는 장교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생존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먹는 것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생존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치치지마를 탈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존 발콤 중위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콤은 전쟁 후 수년 동안 고기를 보면 역겨움을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악몽은 정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냥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발콤의 경험은 그러한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훗날 참전 용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될 주제였습니다. 이 목격담들은 전쟁의 규칙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진 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1944년 10월 치치지마에서 끔찍한 3주를 보낸 리처드 볼호프. 소위의 증언은 군사적 형식주의와 야만적인 잔혹함의 기묘한 병치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습니다. 볼호프는 낮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를 고문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그들이 노래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죠. 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 감방으로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았습니다. 마치 미치광이 수용소에 있는 것 같았죠. 볼호프의 증언은 군사적 규율이라는 허울 아래 저질러진 잔악 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어 특히 소름 끼칩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공포 속에서도 몇몇 친절한 행동들을 조명했습니다. 포로들에게 몰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일본군 병사 후미오 키도는 여러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치치지마에서 2달을 보낸 조셉 카루소 상사는 키도가 없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인간으로 봐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의 행동은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순간에 그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그가 서 있는 곳이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일본으로 진격하면서 치치지마의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 섬에서 식인 행위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희생자는 1944년 10월 3일 살해된 도널드 말로이 상사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윌리엄 코넬 비행 장교가 목격했으며 그는 말로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코넬은 그들이 그를 데려갔고 우리는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말로이도 알고 있었죠.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잊지 말게 하라였습니다. 코넬의 증언은 포로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증언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기에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전시식인 행위에 대한 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여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질러진 잔악 행위의 거대함에 직면했을 때 인간 타락의 가장 끔찍한 행위들을 드러낼 일련의 전범 재판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중 식인 행위 문제를 다룬 재판은 특히 소름 끼치는 것으로 두드러졌으며 배심원, 판사, 그리고 대중에게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시면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훗날 자신의 저서 악의 평범성에서 언급했듯이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악은 선과 악을 결코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 감정은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일과 마주했을 때 법정의 전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진행된 도쿄 전범 재판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도쿄 이치가야 지구에 위치한 옛 일본 제국 육군 본부의 엄숙한 법정은 긴장감과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 가득했고 검사들은 가장 강인한 베테랑조차 질리게 만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으로 알려진 이 재판소는 일본 주둔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특별 선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요시오 타치바나 중장이 연루된 것으로 그의 이름은 치치지마 섬에서 벌어진 끔찍한 행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타치바나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법정은 충격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증인들은 타치바나가 미군 포로의 처형과 섭취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부인 치치지마 섬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수많은 식인 행위 사례가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전 일본군 일병 토마츠 츠다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타치바나 장군이 미군 조종사의 허벅지에서 살점을 도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과일 한 조각을 먹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타치바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혐오감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츠다의 증언은 그가 조리병 조수였으며 인육을 섭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강력했습니다. 이전에 미국 법무부 장관 보좌관을 역임했던 강력한 미국인 변호사 조셉 B. 키넌이 이끄는 검찰은 위장을 뒤집고 인간 이해의 한계를 시험하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훼손된 시신사진, 생존자들의 증언, 심지어 끔찍한 행위에 사용된 도구들까지 법정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증거 중 하나는 처형된 포로들의 피를 마시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케잔이었는데 이는 일부 행위의 의식적 본질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처형된 포로들의 간과 허벅지를 장교들의 섭취를 위해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의관 중위 아키라 마이자와의 증언이었습니다. 마이자와는 손을 떨면서 사건을 설명하며 진술했습니다. 저는 의학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의 말은 일본군 최고위층을 감염시킨 도덕적 부패를 증명하며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자와의 증언은 또한 특정 장기, 특히 간이 진미로 여겨졌고 종종 고위 장교들을 위해 따로 보관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은 또한 치치짐에 주둔했던 마토바 세오 소령의 사건도 밝혀냈습니다. 생존자들은 마토바의 특별한 잔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포로들의 살집을 보고 처형 대상을 골랐다라고 묘사했습니다. 한전 포로인 제임스 브래들리는 몸서리치며 회상했습니다. 마토바는 마치 경매에 나온 소처럼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놈 맛있겠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해서 2명의 배심원이 메스꺼움에 토하고 자리를 비켜야 했습니다. 치치지마에서의 고난을 기적적으로 이겨낸 브래들리는 훗날 플라이보이즈, 용기의 실화라는 책을 집필하여 자신의 경험과 동료 조종사들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식인 행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치치지마에서 체계적인 관행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연합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최소 100건 이상의 확인된 식인 행위 사례에 대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시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 중 하나는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기 훨씬 전인 1944년 2월에 이미 이 관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극단적인 환경과 식량 부족이 피고인들을 그러한 절박한 조치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보급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기 훨씬 전에 이 관행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프랭클린 이안 워렌 검사가 유창하게 말했듯이 굶주림이 절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살인과 식인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워렌의 말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도덕적 선이 있다라고 믿는 많은 이들의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몇 달간의 증언과 심의 끝에 1947년 9월 19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타치바나와 다른 4명의 장교들은 식인 행위를 포함한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교수형이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될 때 타치바나는 마침내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일그러지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처형은 1947년 9월 24일 도쿄 스가모 형무소에서 집행되었고 이는 전범재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 중 하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치치지마 재판만이 식인 행위를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괌에서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괌 전범재판으로 알려진 1년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들은 도쿄 재판보다 덜 알려졌지만 똑같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재판은 괌의 섬 사령부 법정에서 열렸는데 이 법정은 100건 이상의 개별 재판이 진행된 개조된 군용 건물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팔라우에서 미군 조종사들의 처형과 식인 행위를 명령한 혐의를 받은 시소 요시 대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 부하인 유신키나 하사관은 소름 끼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요시 대위가 적을 먹으면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요시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47년 6월 18일 처형되었습니다. 요시의 사례는 식인 행위가 치치지마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 다른 태평양 섬들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기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목격해야 했던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 또한 드러났습니다. 증언대에 선 많은 일본군 병사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베터 이등병은 흐느끼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직도 살점이 잘리는 소리가 들려요.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베의 증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혹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인 행위 문제는 독특한 법적 난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살인과 고문은 명확히 정의된 전쟁 범죄였지만 식인 행위 자체는 국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이를 비인도적인 대우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는 더 넓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행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기소할 것인지 고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많은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타치바나와 요시 외에도 수십 명의 하급 장교와 병사들이 식인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장기징역형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아가타 유키 주니로,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인육을 조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받았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종종 고려했던 이 재판들은 국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전쟁 범죄를 다루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제네바 협약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부분적으로 이 재판에서 드러난 참상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협약 제3조는 특히 굴욕적이고 비하적인 대우와 같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의 유사는 즉각적인 법적 영향, 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들은 수많은 역사 연구, 다큐멘터리, 심지어 소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의 그 플라이보이스와 노먼 메일러의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 The Naked and the Dead 와 같은 책들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잊히지 않도록 합니다. 역사의 이 장을 닫으면서 우리는 전쟁 중 인간 절망의 암울한 현실과 씨름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들, 특히 고립된 태평양 섬들에서 발생한 식인 행위 사례들은 갈등이 인간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성찰은 종군 기자 윌리엄 로렌스가 쓴 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 누가 자신의 형제를 먹지 않았는가? 이 인용구는 극심한 상황에서 깨질 수 있는 문명의 얇은 베일에 대한 섬뜩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암울한 주제의 작별을 고하면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종종 우리의 인류애와 미래의 그러한 절망을 예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